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역 소식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순천만에 서식하는 바다고기 치어가 어민들의 칠개잡이 어획 활동으로 남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순천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민들의 칠개잡이 어로 활동이 순천만에 서식하는 어류 치어의 남획으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만에서 칠개를 잡고 있는 어민들은 주로 이 건강망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칠개를 잡기 위해 갯벌에 설치한 어망의 그물코가 너무 촘촘해 칠개를 잡는 과정에서 어린 치어들이 함께 포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순천만에서 잡힌 칠개는 주로 낚시잡이 미끼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민들이 뻘에 설치한 그물에 치어들이 함께 갇히게 되고 어로 작업이 수면이 아닌 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치어를 따로 방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칠개잡이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물고기들이 산란하고 치어가 활동하는 5월 중순에서 금어기가 시작되는 6월 20일까지 겹치게 되면서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에 칠개와 함께 포획되고 있고 그 양이 칠개 어획량의 10%에서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그물에 걸린 치어들을 이 뻘에서 따로 선별해서 살려주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 바닷가로 가져와서 선별 과정에서 함께 잡힌 치어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어민들께서 칠개잡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치어를 따로 분류해서 방류하기 어려운 구조 같습니다. 이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당국 뭔가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민들에 따르면 칠개 그물에 잡힌 치어는 이 망둥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숭어나 짱뚱어, 이 대갱이 치어들이 섞여 있고 또 방개나 새우 등으로 어민들이 잡힌 치어들을 바다에 살려주려 노력하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아 결국 육지로 가지고 나와 폐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치어가 함께 포획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이 칠개잡이를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수산당국이 규제를 가할 경우 어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칠개잡이를 규제할 경우 어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치어를 보호하는 대안으로 그물코를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다소 크게 해서 치어들이 빠져나가기 쉽게 하거나 또 금어기를 현행 6월 20일에서 치어가 활동하는 5월 중하순으로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대안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이 어구인 그물코의 크기를 늘려서 이 치어 포획을 낮추고 또 금어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이 장기적으로는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이 칠개잡이 어로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순천만에 서식하는 치어를 보호하는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순천만에 서식하는 칠개나 어류의 치어가 이 순천만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순천만의 치어 남획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어기 선정이나 어로 활동의 규제, 보상 등의 조치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수산 당국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 노동계가 시공사 그리고 하청업체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가 지난 10일에 발생한 이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하청업체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관련 회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락 사망 사고를 개인 질병으로 관계기관인 노동부와 광양경찰서에 보고한 정황이 발생했고 회사에서 제출한 이 사고 보고서에도 추락 사고가 아닌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에 쓰러져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거짓 보고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사건은 근로자가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사망했다는 관계기관에서 제공한 사건 보고서를 근거로 보도되고 있지만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은 보도된 것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고 현장에 추락 보호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의 현장에서의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근로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발생한 재해라는 겁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플랜트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추락 현장에는 설치되어 있어야 할 안전 통로가 없었고 관계 법령에 근거한 추락 방호망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추락 사고 당시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고자를 주변 동료들이 끌어올려 심폐소생술을 했고 사고자를 지상으로 구조한 후에도 회사의 안전보건 담당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회사 안전 담당자가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한 것은 사고 이후 이미 3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노조 측은 사고 이후 회사 측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119 차량의 현장 유도 활동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망은 회사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다며 시공사와 합청업체의 사고 조작과 은폐, 왜곡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당국의 확인 조치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올 여름 남해안의 급격한 고수온 현상을 예보하면서 지역 양식 어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북 양식주산지인 남해 서부 해역의 냉수대 세력 약화로 올여름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른 폭염이 시작된 여수 등 남해안권 주요 양식 어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해수산연구소는 지난 5월 남해 서부 해역의 냉수대를 조사한 결과 수온이 평년보다 1.5에서 2.5도씨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관측 자료를 활용해 올 여름의 수온을 예측한 결과 냉수대 세력이 예년보다 약하게 형성되어 있어 평년보다는 2도씨 정도가 높고 전년과는 수온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는 전남 서부권 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지만 남해안권 전역으로 확대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고수온 현상이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예, 수산연구소의 예측으로라면 이제 거의 매년 고수온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의 대비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수부와 지자체는 여름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적조 예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양식 어가를 방문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고수온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산 대책반을 운영하고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고수온으로 어류가 폐사 위기에 처한다면 어민이 신청할 경우 양식 생물의 긴급 방류 조치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각종 현안들 여쭤보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먼저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도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비록 개문발차 반쪽짜리 출발이긴 했지만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운영위원회 일원으로서 또 첫 회의로 하고 또 국회 사무처나 또 인권위를 대상으로 또 현안 질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어쨌든 국회가 가동되는
그런 한 주를 보냈고요. 특히 음. 또 오늘 이제 국민의힘도 남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이고 국회에 이제 본격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국회가 반쪽이 아니고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지 않게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뭐 원칙이겠습니다만 네. 그 7개를 받는 이유를 더 이상 민주당의 독주를 볼 수가 없어서라고 이제 표현을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하셨잖아요. 네네. 예, 푸념인 것 같은데 어떤 평가 주고 싶으십니까? 네, 뭐 사실상 백기투항이고요. 음.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국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뭐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그런 역풍이나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던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백기투항한 거다. 좀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사퇴 의향을 밝히신 것 같은데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언론 보도는 접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백기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하고 재신임을 묻는 절차는 거치긴 할 겁니다. 예. 근데 뭐 제 예상으로는 국민의힘에도 지금 뾰족히 다른 분이 원내대표라서 나아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재신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상임위를 나눠가지고 1당이 의장을 하고 2당이 뭐 법사위를 하고 뭐 이런저런 관행들이 있어 왔는데 예.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더 많아지면 다 독식하겠다. 완전히 룰을 바꾸자는 거냐라고 해서 세게 치고 나가고 뭐 그런 결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전국은 그대로 가리라 보십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상임위에 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는 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뭐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뭐 이런저런 뭐 수정사항이나 조건을 좀 달긴 했지만 저는 뭐 그래도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 전국의 경색 국면이 조금씩은 풀려가는 그런 국면 아닌가 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 말씀 주셔서 네. 지난주에 그 입법 청문회 있었는데 네. 뭐 증인 선서 논란부터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왔었던 한 주였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 좀 주고 싶으세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그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공직자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또 이렇게까지 뭔가 숨기는 모양새로 국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정말 그 야당들만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오늘의 이 상임위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독주를 하고 세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백기투항을 한 게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실제 이번에 법사위 청문회에서 어쨌든 굉장히 강한 질타들이 나왔고 정작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나 뭐 방어도 못했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도 들어와서 뭐 싸우든 방어하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유족분도 만나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용산역 앞에 광장에서 맞아요. 조촐하게 추모를 했는데, 아니 뭐 저도 참 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유가족 어머님도 뵙고 그리고 또 더 마음이 똑같이 안쓰러운 거는 이제 군에서 이미 아들을 잃은 다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참 그랬습니다. 또 그분들도 하신 얘기가 이게 뭐 정치인들은 맨날 이런 일 있으면 왔다는 가고 뭐 잊지 않겠다 맨날 얘기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러지 않냐라고 하셔서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가서 또 어머님도 뵙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뭐 군이 가해자를 감싸고 있다라는 발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논의도 그렇지만은 그 우리나라 군대가 그 장병들의 목숨을 소모품 취급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윗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고 특히 지금 이번에 12사단 훈련병 같은 경우는
사고를 일으키고 거의 뭐 고문에 가까운 그런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인 중대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너무 늦게 하고 무슨 전우조를 붙여서 집에다가 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이번에 구속영장 심사하는 데는 너무 얼굴이 많이 드러나서 뭐 불안해하니까 법관 출입구를 통해서 언론인들 눈에 띄지 않게 출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까지 수사기관에서 하는 마당이라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가혹행위의 가해자인 중대장을 이렇게 뭐 배려하고 보호해야 되나, 저는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또 경계 근무 중에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렇죠. 참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반대입니다. 음. 우리가 징병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오는 거니까 예. 장병들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반대로 정말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국가를 위한 의무를 행하는 우리 장병들을 저희가 더 그만큼 소중하게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이 뭐 저는 참 이제는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도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에서 사람 귀한 줄을 더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과거의 나쁜 버릇들을 못 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네. 연임 도전 수순 밟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약간 좀 요즘 보면 초조해 보이세요. 초조해 보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개혁신당도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지분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 안 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본인이 자리도 놓을 때는 놓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리도 비워줘야 다른 리더도 등장할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개혁신당도 그럴진데 하물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한 발 물러나주면 또 다른 어떤 동력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언론에 대해서도 뭐 무슨 검찰의 애완견이니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좀 초조해 보이고 당대표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위치를 결코 두려워서라도 못 놓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대표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한 비판을 또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김문수 의원께서 코멘트를 좀 다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그 후에 뭐 이야기를 좀 나눠보신 바 있습니까, 두 분? 뭐 정치인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야 뭐 늘 있는 일이고요. 저는 뭐 김문수 의원께서도 또 자당의 대표를 옹호하시기 위해서 뭐 하실 수 있죠. 다만 이게 이제 단순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애완견이니 뭐 경비견이니 무슨 뭐 이런 과거의 다른 비유들을 들고 오셔가지고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정확하게 언론 거의 대부분을 따져봐서 그냥 애완견적 행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뭐 일부 언론에 대해서 뭐 발언한 거다, 유감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내놓지 않고 특히 본인을 과하게 옹호하려고 하면서 언론 전체를 뭐 기레기다, 뭐 애완견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과거부터 좀 헌법기관 내지는 거대 정당의 당대표로서는 부적절한 언론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3개 지구 5개 산업이 정부의 1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으로 비수도권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죠. 규모는 좀 큰 것 같습니다만. 예, 뭐 규모도 나름대로 되고 또 우리 순천 같은 경우도 문화 콘텐츠 분야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웹툰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관광 콘텐츠 사업과
연계해서 또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 시작했다가 또 트렌드 바뀌면은 또 후지부지 됐다가 정권 바뀌면 또 애매해지고, 그리고 애당초에 전국 각지에 사실 흩뿌려 놓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가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성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정도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작용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좀 이런 거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기회발전 특구로서 정말 예산 폭탄 수준의 몰빵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전국에 너무 특구가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특구에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소외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구들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해감에 있어서 특구에서 지정되지 못한 인접 지자체의 경쟁력 발전 방안까지도 좀 폭넓게 다뤄보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들을 잘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 하나만한 얘기처럼 됐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돈을 지원을 하는데 그 이름만 형식만 바뀌고 있는 양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권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특히 지자체가 요즘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힘든 상황이니까 네.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죠. 털어보러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똑같은 방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만나 뵙고 아침마다 또 광양을 쭉 좀 걷고 걸으시고, 있고요. 네. 예, 가끔 이제 또 서울에 일 있으면 좀 올라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예,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총평 주고 싶으세요? 이제 청문회가 열렸고 같은 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예. 이 국회에서 이제 법을 새로 만들 때는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고 그 자체가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었는데요.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은 통상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선서 후에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예.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해버렸어요. 예.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된 사람이 상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출석은 안 할 수 없어서 출석을 한 거고 자기의 발언으로 해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국방부 장관과 차관 또 해병대 사령관 등이 실체 진실 발견에 협력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욱 좀 굳히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성은 될 수 있을지 특검법이,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어떤 모양과 내용으로 될 것 같은지 전망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1대 때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에 맡겼던 법안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수사 대상이 조금 확대가 됐고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가 좀 달라졌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안을 했어요. 특검 초청권을 정당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주자. 그리고 대국민 브리핑의 시간과 횟수 그리고 시점 같은 걸 좀 제한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좀 적절한 그 중재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상면 특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 좀 합의 통과의 분위기들이 무르익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통과되어 있는 법에는요. 특검을 이제 2명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을 간주하는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이걸 법이 통과가 되고 법이 시행이 돼서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하는 그 야당의 극도의 불신들이 있는 건데 이러한 불신들을 어떻게 이 법을 좀 이렇게 혹시 조정한다면 조정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을 건가가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 다수가 차상면 특검법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제에 국민의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발 좀 여야가 합의해서 적절한 선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연임 도전 수순 상황 같거든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예, 이제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자는 후보 등록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도 대표직을 연임하려면 일단 물러난 후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셈인데 지금 임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를 사퇴한다는 말은 대표직을 연임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선언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대표 연임설은 총선 전부터 들려오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총선 후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 거론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요. 과거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출마하고 또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할 때도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상당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그런 내용들을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표명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던 강민구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좀 극한적인 표현들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경직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예, 저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거죠. 지난번 강민구 최고가 한 발언들이요. 본인 과잉 충성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언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옆에 계셨어요. 근데 이걸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발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발언이 있자 국민 다수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강민구 최고위원이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런 이해 못할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마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발언을 감싸기에 급급했어요. 이제 급기야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방송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불편해하신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민 일반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조차도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런 일반적 흐름에 대해서요. 이인영 의원이 얼마 전에 하셨던 발언이 있어요. 당은 민생 문제, 서민의 살림살이 문제 이런 걸 놓고 대안 있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갈 때 지지율도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의 이런 발언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도요. 오늘 좀 이야기가 나오던데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받는 모양새잖아요. 17개 다 가져가면 그게 더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첫 해도 민주당이 17개 모두를 가져간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6개를 먼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니까 당시 주호영 그 원내대표 사퇴를 선언하면서 17개 다 가져가라 이렇게 좀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 그 민주당이 독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야 또 좀 지역의 민원들도 해결하고 이럴 텐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되게 답답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예. 국힘을 지지하시는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불만을 표명하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번도 아마 그 당의 전체적인 기류보다는 이제 중진들의 좀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 7개로도 받자 대신 추경호 의원이 사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예.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전 상임위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좀 들어와서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기후발전 특구라는 걸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세제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런 거지요. 예. 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 특구에 창업하거나 또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해주고 나아가 정규 여건 개선까지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발표예요. 그러면서 이 기회발전 특구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기회발전 특구가 실제로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광양 지역은 2차 전지 산업이 지정이 됐잖아요. 예. 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도움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 이제 전남에 총 5군데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됐고 네. 광양, 여수, 순천 이게 광양만은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작년에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했었어요. 작년에. 예. 그런데 당시에 전남이 핵심적인 첨단 전략산업의 하나인 2차 전지를 놔두고 반도체를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라도 이제 기회발전 특구가 진행돼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차 전지는 첨단 전략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요. 첫째,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것. 두 번째, 2차 전지 즉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 세 번째, 배터리 재활용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분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광양만은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대표 주자인 포스코 피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런 관련 기업이 대개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 등 2차 전지 소재가 광양만에서 완결적으로 대량 생산되도록 산업 구조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광양이 신산단에요.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실증센터가 곧 문을 엽니다. 이 실증센터를 활성화해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광양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대기업인 그 포스코 HI 클린메탈이 있는데요. 그 외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산업 그 구조들을 좀 새로이 편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시 내부에서요 시장 대면 결제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로도 좀 나오고 있던데 뭐 시장실 앞에 대기표까지 등장했다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보도가 됐지만 대기표가 등장한 건 제법 오래된 일이라고 들었어요. 예. 공무원들이 대면 결제를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대기표까지 뽑아야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 광양시의 본청 공무원들도 그렇지만요. 특히 이청사 공무원들은 결제를 받는데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행사장을 참석하거나 기타 이제 외부 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직접 결제를 해야 되는 중요 행정사안에 대해서 대면으로 결제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집중 현장 지도를 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차분하게 중요 사안을 챙기고 협의하지도 못할 만큼 대회 일정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양 지역의 그 변호사 수가 인근 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모르는 바는 아니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15년부터 제가 5년 동안 거의 광양의 유일한 변호사였어요, 제가. 예. 예, 중간에 한 군데 생겼다가 몇 달 못 가서 없어졌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기 직전인가, 직후인가 같은 변호사 사무실 하나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천에는 법원이 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는 30만 가까운 도시의 규모 때문에 법원이 없어도 변호사 사무실 다수 생기는데, 광양은 법원이 없는 데다가 도시 규모도 좀 어중간하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소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건 뭐 대안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을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 변호사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을 변호사의 사무실이 주민 거주 지역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면접 상담이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우리 그 농촌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표현, 자기 사건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 이런 게 조금 좀 서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통한 상담도 쉽지 않고 이게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것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의 기대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건 사법계 전체의 오랜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본다고 로스쿨도 도입하고 변호사 수도 대폭 늘려봤는데 여전히 이제 지역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터라브라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3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제3회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개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이 전남도와 경북도가 문화예술로 소통 화합하고 또 상생과 협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통합하는데 이번 행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 밤부터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호남 청년 작가 아트전부터서 신화개장터와 또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전국민 대상 쇼풍 공모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첫날 개막식은 양지역 농협과 예술인 총연합회, 또 문화원연합회, 향교재단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전달식과 함께 영호남 댄스 공연, 콜라보 공연으로 막을 엽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자는 주제 공연과 양지역 합창 공연으로 화합 대축전 의미를 되새기며 개막식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록으로 보는 남도 종가 음식 문화의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전남 종가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하면서 전남과 경북의 아름다운 통행을 전국 곳곳에 알리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전남 지역 해상풍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5개 산업이 포함돼서 전남형 전략산업 육성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예요. 예, 그렇죠.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발전 특구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죠. 지방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또 세제 재정 지원,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데 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전남의 산업은 목포 해남의 해상풍력과 또 해남의 데이터 센터, 광양 여수 순천의 2차 전지, 여수의 수소 산업 클러스터, 순천의 문화 콘텐츠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후보지 사전 조사에서 전남형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으로 4시를 다져왔는데요. 여기서 전남의 강점을 살린 해상풍력과 2차 전지의 전략산업 분야와 또 데이터 센터, 수소산업, 문화 콘텐츠의 신성장 산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전남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이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 2차 지정을 위해 전남을 이끌 우주항공과 또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하고요.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올해 전남을 대표할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어요.
예, 영예대상은 담양 대순 맑은 담양쌀이 차지했고요. 최우수상은 순천 나누우리, 우수상은 영암 달맞이쌀과 해남 땅끝 햇살,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이 각각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에는 강진 프리미엄 호평과 모알 항토랑쌀, 나주 왕건이 담내쌀, 장흥 아르미쌀, 곡성 백세미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10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브랜드 쌀의 품질 향상과 판매 촉진 또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합니다. 이번 10대 브랜드 평가 결과 도에서 개발한 새 청무 품종이 다수 수상하면서 새로운 명품 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남도는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생산과 가공 또 유통에 이르기까지 상품 차별화는 물론 전남쌀 품질 보호파로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 농협중앙회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경제부총리와 예산 간담회를 갖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국가산단 추가 조성 등을 요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인구 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갈림길에 서 있다며 SOC 확충과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호남 내륙과 남중권 해안 간의 고속철로 연결과 신해안 관광중심 거점 마련을 위한 전라선 고속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예타 대상 선정도 아울러 건의를 했고요. 또 준공이 임박한 호남 고속철도 2단계와 광주서 완도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에 차질 없는 지원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광주서 완도간 2단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경제부총리는 지역 현안을 충분히 공감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예타 면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을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안은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후 1년 만에 예타 면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에 15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지난 3월 입주 예약한 11개 앵커와 스타트업 기업과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인데 이제 앞으로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고흥의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 구축과 또 우주 발사체 국가 첨단 산단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2031년까지 1조 6,084억을 투입한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일하고 싶은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전남에 2,592억을 들여서 63,947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폭염과 관련해서 시니어 클럽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82개소에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에서 단축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한낮 시간대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작업을 중지하고요. 작업 시간은 오전 시간으로 탄력 있게 조정 운영되겠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최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가 발령되고 지역적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실내 안전교육 같은 대체 활동과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서 참여자의 안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선제적 지원책에 나서기로 했어요. 예, 최근 들어 고물가와 또 고금리 장기화에다 내수 부진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 전반에 걸쳐 지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힘든 우리 중소상공인과 농축산어업인의 경영 안정 대책을 비롯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시책까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운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부터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과 2차 지원 보전 방안, 축산농가 지원 대책,
또 양식어가에 피해를 준 갱생이 모자반 처리비 지원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전남도가 2022년부터 계속되는 국내 경기 침체와 또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 모두 5차례에 걸쳐 2,595억 원의 민생안정 긴급 대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